다산기지라고 있는데 혹시 다산기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교수님들. 교수님 알고 계실 것 같고. 노르웨이에 예, 스발바드에 있습니다. 잘 아시네요. 그런데 우리가 과학기지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은 게 아니고요. 거기에 리알슨 과학기지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여러 이제 국가에서 과학 연구를 하시는 여러 국가에서 거기에서 이제 과학 연구를 하라고 노르웨이가 땅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여기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기 바다를 좀 가가지고 비가 실제로 갔더니 막 이렇게 얼음이 막 녹는 현장에서 볼 수 있었고요. 바로 옆에 저 건물이 잘 아시네요. 네. 잘 모르실 줄 알았는데. 그 북극은 아시겠지만 그 땅 자체가 동토층이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이제 냉장고의 그런 역할을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의 종자 씨앗을 이렇게 저장을 하는 그런 저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역시 스발바드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북극 땅이라고 하면 뭐 동물은 당연히 있는 거고 식물이 그렇게 잘 자라지 않는다고 보지만 실제로 북극에서 굉장히 다양한 식물 연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을 갈 때 굉장히 멀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다산기지를 가려고 해도 한국에 출발해서 뭐 한 4번 정도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갑니다. 그래서 북극은 그냥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거리도 많이 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다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북극도 실은 얼음이 얼어 있을 뿐이지 북극해가 녹으면 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극해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게 보는 게 아니라 특수한 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법적으로는 이게 반폐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좁은 대양으로 가는 대양으로 가는 그런 양쪽에 이제 해협을 끼고 있는 그런 바다 폐쇄 반폐쇄라고 되는데, 유엔 해양법 협약을 보면 반폐쇄에 대한 특수 법적 지위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반폐쇄에서의 그 폐쇄를 끼고 있는 연합국들이 반폐쇄에서의 해양 환경 보호,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특별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항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폐쇄, 폐쇄의 법적 지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에는 그러한 어떤 특수한 지역이다. 일반해보다는 얼음이 있어서 특수하기도 하고 반폐쇄라서 특수한 지역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면적이 극지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극이 있습니다. 남극은 얼음으로 된 대륙이잖아요. 여기는 바다입니다. 근데 면적이 대륙하고 북극하고 이제 거의 비슷해요. 1,400만 평방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남극과 북극은 하나는 얼음, 하나는 바다. 그런데 면적은 유사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우리가 흔히 북극해의 얼음이 녹으면 딱 우리나라에 좀 관심 있는 부분이 항로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이쪽이 아시아가 되겠죠. 이 러시아하고 우리나라는 이쪽에 있겠는데, 아시아에서 유럽을 갔는데 실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뭐 그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이 남방 항구로 따라가서 가면 굉장히 멀리 돌아가지 않습니까? 특히 이렇게 홍해나 수에즈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초크 포인트라고 하는데 약간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좁은 해역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막히면 물류가 막힌다. 그래서 먼 희망봉으로 가야 되는 물류비가 엄청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물류비 절약 차원에서 이 항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항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북서항로, 하나는 북동항로입니다. 근데 우리가 북극항로라고 얘기하는 건 주로 북동항로예요. 왜냐하면 북서항로도 항로긴 한데 우리가 상업적 항로로 쓰이는 게 어렵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 딱 봐도 아시겠죠? 여기는 굉장히 그냥 평탄합니다. 얼음이 없다면 그냥 바다예요. 연안을 끼고 쭉 가면 됩니다. 그리고 얼음이 녹으면 그냥 동해를 지나가서 가면 되죠. 여기는 캐나다는 섬들이 또 아주 좋아요. 사고가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상업적인 항로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캐나다는
어, 러시아 이쪽이 캐나다 영토고 이쪽이 러시아 영토인데 입장이 다릅니다. 러시아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상업 항로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 근데 캐나다는 개발 안 합니다. 환경보호. 배가 다니면 환경이 오염되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환경보호라는 것을 오히려 더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서 항로는 실은 상업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우리는 북두 항로의 상업적인 항로로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되죠. 제가 실은 지금 이제 외대에서 좀 특강을 하고, 그러니까 한 학기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교양이 한 60명 정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있는 거 막 설명합니다. 기후변화와 해양, 뭐,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이따 설명하는데 제가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괜히 저의 무식이 타로날 수도 있어서 안 하겠고, 하여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은, 다시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데 하나 더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후변화의 티핑 포인트가 있는 게 이거는 뭐 제가 한 거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자가 하는 논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티핑 포인트가 연결해서 서로 연결을 주는 시작점이 어딘지 보시면 북극입니다. 북극이 얼음이 녹으면 지구, 그린란드의 얼음까지 영향이 쏟아 녹는다는 거죠. 그린란드 우리가 해수면 상승을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잘 아시지만 왜 해수면이 뭐 1cm도 아니에요. 그 미리미리 단위로 녹아도 그 영향이 남극이나 아니면 태평양 소독소 국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린란드 얼음이 다 녹으면 해수면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7m예요, 7m. 그러면 다 녹진 않겠죠. 뭐 엄청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1cm도 안 되는 그런 해수면 상승을 야기하는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이 그린란드의 그런 얼음이 보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에서 핵심은 북극이 그렇게 중요한 곳이라는 겁니다. 기후 변화에 있어서 전 세계 해양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티핑 포인트의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보면 북극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저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연구한 과학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그럼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하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극은요,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속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북극 지역은 그 속도보다 4배가 더 빠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극이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극은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하나는 폴라 vortex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중위도잖아요. 중위도인데 가끔씩 뉴스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겨울에 북극 한파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북극보다 더 춥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2018년도에 저희가 북극 협력 주간이라는 거를 KMI가 계속 이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북극 이제 주민들이 많이 오세요. 그런데 제 경우 2018년도하고 굉장히 우리나라 추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북극보다 더 춥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농담이겠지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농담이 아닙니다. 폴라 볼텍스라는 게 이렇게 제트 기류인데 북극에 있는 찬 기운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온차가 뭐 저는 과학자가 아닌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들은 상식으로는 기온차 이렇게 유지가 돼야 그 제트 기류가 계속 힘을 받아서 찬 공기가 못 내려오게 되는데 북극이 더워지면 그런 기온차가 줄어들면서 이게 제트 기류 힘이 약하게 된답니다. 약하게 되면 아이스크림 녹는 것처럼 이렇게 녹아내리면 이 녹아내리는 이 공간으로 해서 찬
공기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북극에 있는 찬 공기가 중위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북극을 얘기를 할 때 북극해를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북극의 지역적인 범위의 정의는 66도 또는 66.33 위도로 북이 66.33 이북 지역을 다 북극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리적 범위로. 그렇다면 바다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지도 포함되어 있겠죠. 우리가 바다가 녹는 것 말고 육지가 녹기도 합니다. 북극은 영구 동토층이라고 펄머프로스트라고 되어 있는 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꼼꼼한 그 땅이 녹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보시는 것처럼 싱크홀, 북극에서 굉장히 많은 싱크홀이 발생을 하고 근데 이 싱크홀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싱크홀이 생기면 그냥 뭐 이렇게 잘 피해 다니면 되겠다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실은 북극 그 동토층에서 예전에 존재했던 많은 사체들이 거기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묻혀 있고요. 뭐 사례를 보자면 그럼 메탄, 그 사체로 발생한 메탄이 이쪽으로 해서 계속 밖으로 분출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구온난화 그리고 기후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근원지가 북극 그 육지에서 동토층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또 하나는 이 사진이 뭐냐면 이분은 우리가 그 코로나 때 많이 봤던 장면인데요. 술로 갑자기 어느 러시아 야말 네네츠주 지역에서 술록 2,000마리가 갑자기 떼죽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술록을 물고 이렇게 했던 목동도 죽게 됩니다. 그 원인이 탄저병 때문에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 봤더니 그게 유독 날씨가 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체에서 묻어있던, 그러니까 얼어있던 사체에서 나온 예전에 탄저병으로 죽은 사체겠죠. 거기에서 나온 세균이 다시 나와서 감염을 시킨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 지역을 이제 이쪽에서 방역 관련 관계자들 이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는 사진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이 그 코로나를 터지고 나서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런 우려를 많이 하잖아요. 북극이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 말씀하셨던 이런 기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질병에 대한 부분.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실은 녹아서 어떠한 그 세균이 나오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실은 발생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북극이 우리가 진짜 북극은 뭐 북극고 뭐 얼음 높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 정말 중요한 지역이다라는 그런 부분 우리가 지금부터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북극이 얼음이 녹으면 뭐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적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환경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겠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물론 과학자들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을 하고 있는데 과학자들 이외에 그 정책을 하시는 분들 또는 어떤 정책 결정자들이 북극을 볼 때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약간 접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로, 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어떤 그런 동향이 있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얼음이 녹으면 우리가 배를 타고 갈 수 있다. 남방으로 돌아갔던 것보다 북극해를 이용하면 여기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13일이 줄어들고 거리로는 이만큼 단축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많은 가능성을 보고 있다. 딱 수치적으로는 이렇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려할 게 굉장히 많아요. 뭐
그리고 뭐 중간중간 들으시다가 편하게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시급 가는 데서 그래서 수치만 보고 사람들이 이제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실은 많은 국가들이 이걸 콜드러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2008년도, 7년도죠. 미국의 지질 자원국 거기에서 보고서를 냅니다. 보고서를 내는데 북극에 묻혀 있는 석유가스의 양이 예를 들어서 석유 같은 경우는 현재 채굴되지 않은 전 세계에 묻혀 있는 석유 가스의 20%가 북극에 묻혀 있다. 이런 보고서를 낸다. 그 보고서를 내니까 당연히 북극에 가서 석유 캐고 가스 캐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나중에 제가 지정학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국가들이 이제 북극에 가가지고 자원 캐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수산자원까지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가능성이고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이게 몇 년도죠? 2년 정도 됐나요? 수에즈 운하가 이게 사고가 나가지고 딱 막아버립니다. 수에즈 운하가 막으니까 못 가잖아요. 배가 못 가니까 당연히 이게 불러서 가면서 이때 다시 한번 북극 항로에 대한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화가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데 최근에 북극 항로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가 정책을 하시는 분이나 이제 산업하시는 분이 좀 관심을 가진 포인트는 공급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14년 그 당시에 5번, 6번 정도 10억 운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로 한 건 아니고 그 타국의 배로 해서 10억 운항을 한 적이 있는데 딱 6번 하고 나서 저희는 스탑을 했어요. 저희는 딱 스탑하고 중국, 일본은 당연히 자국배로 계속 지금 특히 중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러시아하고의 그런 지금 밀월 관계가 형성되면서 컨테이너선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북부에서. 왜냐하면 어려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기항로를 만드는 게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는데 중국은 컨테이너선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도 그 러시아 쪽에 아티게르티프나 야만이라는 그런 거대 가스전 개발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자국의 이제 배를 보내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면 수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에 대한 관심이 아마 자료를 찾아보셔도 그 당시에 반짝였다가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북극 항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는 사례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공급망 위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물류를 하시는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국가에서 물류 공급망에 대한 법도 만들고 우리가 공급망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국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푸시를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초크 포인트들이 있어요. 보면 우리가 홍해, 수에즈 그리고 파나마 운하도 실은 파나마 운하도 좀 얘기가 나옵니다. 기후 때문에 물이 말라가지고 수심이 이제 유지를 못하니까 배가 못 가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니 우리나라에서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 여러분 아시지만 99.7%가 바다로 배를 보내는 전형적인 수출 국가잖아요. 근데 바다로 배가 못 나가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진짜 고립되는 거죠. 그래서 고립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북극 항로를 통해 가지고 공급망 위기를 좀 극복을 해보자라는 의미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극 항로가 새로운 어떤 그런 시발점으로 전환점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한번 북극한 걸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극은 굉장히 이 해양 관광이나 수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빼라고요. 우주 통신. 저는 뭐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있는 팩트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 최근에 누리호인가요? 아론가요? 왜그 우리가 위성을 쏘아서 딱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가졌던 그런 팩트는 뭐냐면 교신을 성공한 거예요. 첫 교신을 성공했는데 어디랑 교신을 했냐면 남극의 세종기지랑 교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이 실은 남극의 여러 기지들이 이제 미국 멤버들이나 아니면 중국도 5번째 기지를 만들고 있고 우리는 3번째 이제 남극 기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통신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봤더니 이게 극지니까 딱 거기 고정되어 있잖아요. 자전을 해도.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나중에 더 궁금하시면 찾아보십시오. 저는 하여튼 우주하고 통신하고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 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바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태양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의 잠재력도 크다. 그리고 이 기술에 대한 부분은 극지에 대한, 특히 북극에 대한 특성에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북극에 가면 원주민 마을이 많은데 좀 고립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통신이 발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통 인프라가 잘 발달이 안 돼 있어서 거기는 철도, 도로 이런 것들이 좀 발달이 안 돼 있고요. 주로 항공으로 갑니다. 항공으로 갔고 그런 이제 원격 지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북극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력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사람으로 뭔가를 우리나라처럼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무기나가 필요한 거죠. 무기나가 필요하고 그런 떨어져 있는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러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혁신 기술,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북극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관점에서 보면 배, 항만, 통신, IT 이런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입니다. 그래서 북극에서 만약 협력을 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극과 많은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책 결정자 말씀하셨잖아요. 네. 북한 의견에 있어서. 근데 정책 결정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게 고려되어야 하잖아요. 네. 돈이 되지 않는 게 지정학적이고 지금 동해에서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것도 막 전쟁 비용으로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비용 받는 것처럼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다른 돌아가는 것보다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 북극 항공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려요. 아까 잠깐 북극 항공을 말씀드렸는데 가능성을 보는데 비용 부분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편익은 받잖아요. 시간 다 손실되고 비용을 보면 북극은 예상 불가능한 날씨 갑자기 뭐 어떤 분리자드가 와가지고 내가 침몰을 좀 근데 보험으로 우리가 보통 배를 운영하는 보험에 들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일반 배들이 일반 바다에 다닐 때 받는 보험료만큼만 받겠습니다. 리스크가 보험에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리고 배가 기본적으로 추위에 견뎌야 되고 어떤 때에는 얼음을 뚫고 가요. 얼음을 깨고 가요. 근데 얼음을 깨고 가는 배를 일단 가지는 것도 어렵고 짓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러시아에서 에스코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음을 깰 수 있는 세빙선의 에스코트가 보면 에스코트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폴라코드 같은 걸 보면 거기에 타는 선원이나 아니면 배를 운항하는 분들이 더 많은 트레이닝을 받고 약간 교육적인 부분도 더 숙련된 운동, 그러니까 그 배를 타시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 교육할 수 있는 필요. 이런 비용들 다 따지면 실은 뭐가 많은지 편의만 따지면 비용이 더 크지 아니면은 진짜 이익이 더 많은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정치적으로 보면 북극항로 지금 우리가 2019년에 러시아 수교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의 협력 사업 이런 대대적으로 막 하려고 했던 그때는 신북방 정책에 기반으로 하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러시아 노후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와 협력은 뭐 거의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북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북극 항로를 이용하겠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해를 갈 수 없으면 러시아 영토를 저희 가야 되고 러시아의 이런 수평선에 에스코트를 받아가요. 근데 러시아와 관계에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는 뭐 아까 편히 얘기했는데 좋습니다. 이익이 더 많아요. 근데 국가적으로 러시아하고의 협력이 안 되고 그 영토를 지나가는 어렵다. 안 되죠. 리스크. 그런 것들은 정책을 따라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힘듭니다. 전쟁이 터질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해외 여행을 많이 가시고 비행기가 보통 유럽 가는 데 있어서 한 2~3시간 더 많이 걸려요. 그 이유를 아시잖아요. 러시아 영국을 못 지나가기 때문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제로 항공사 입장에서 보면 유류비가 더 많이 들고 뭐 더 많은 비용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상업적으로는 이용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실은 말씀하신 대로 정책 결정자들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딱 전제를 깔고 북극을 보셔야 되는 정책적인 측면, 협력적인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북극권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북극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없어요. 이제 북극 규범 나올 텐데 제가 그거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없어. 말 그대로 정책 북극에서 일어나는 현안이나 이슈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북극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지켜보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북극에 관해서는 그런 정책적인 아니면 협력적인 그런 부분에서 있는 다른 이니셔티브가 없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북극에 대해서 뭐 과학적인 측면은 그런데 정책적인 측면이나 협력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그런 전제를 깔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크게 할 수 있는 건 없다. 다만 북극이라는 지역이 워낙 처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북극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의 문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국제사회의 이론으로서 또는 나중에 말해서 규범에 있어서 IMO 또는 UNEP 이런 국제기구의 회원국으로서 우리는 당연한 권리를 거기에 분야에 주어진 권능 그 국제기구에게 주어진 권능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만 우리나라가 북극에 대한 권리를 또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지 일반적으로 북극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다. 정책적으로 과학적으로나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키울 수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북극에 대한 정책이나 협력을 좀 보셔야 돼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뭐 더 드릴게요. 자, 주범입니다. 주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남극하고 우선 비교를 좀 해봅니다. 남극은 남극 조약이라는 주범이 있습니다. 일반 조약이에요. 일반 조약. 그래서 남극 조약, 보통 조약은 일단 아신다고 생각하고, 조약은 기본적으로 조약 당사국에게 효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남북 조약은 거의 모든 일반 조약이고 굉장히 많은 국가가 회원국으로 조약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에 있어서는 남북 조약이 남극에 대해서는 거의 거버넌스를 관리하는 조약이지만 남극의 모든 이슈를 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라든가 과학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남북 조약 당사국들이 협의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남북 조약 당사국들은 당당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조약 당사국. 남극은 근데 남북 조약의 가장 큰 핵심은 경제활동, 군사활동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공동유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A국가, B국가, C국가, 한 국가의 어떤 소유물이 아니다. 이건 국제사회, 나아가서 인류라고 하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대도 있지만 앞으로 살아갈 미래세대까지 우리가 인류로, 그리고 그 전에 살았던 조상국도 인류로, 그렇게 인류의 공동유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미래세대, 이거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호를 하고 가지고 있다가 물려주는 땅이지, 이걸 우리가 뭔가 개발해가지고 훼손시켜야 될 땅은 아니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북극은 달라요. 북극은 기본적으로 바다를 둘러싸여 있잖아요. 바다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엔 해양법 조약이 1982년에 제정되고 94년에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엔 해양법 조약에 따라가지고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얘들이 이 북극해는 연안 5개, 러시아, 캐나다,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그렇게 되겠죠. 얘들이 덴마크 자체가 실은 이 바다 연안부가 아니고 그린란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5개 국가가 이 북극해에 대한 어떤 관할권을 자기네 200캐리까지 행사하고 최근에는 논란이 된 게 200캐리 이건 그 바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륙붕이라고 하는 바다 및 땅에 대한 그런 권리를 200캐리 이원까지도 할 수 있게끔 유엔 해양법 회각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걔들은 200캐리, 그러니까 바다, 물이 아니라 밑에 있는 땅, 대륙붕에 대한 자원 개발, 이런 권리에 대해서 유엔 해양법 회각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 국가들끼리 갈등을 일으키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지만, 그거는 이제 CLCS라는 대륙과 한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아직, 완전하게 이 한국 간에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바다는 200캐리까지가 되어 있고, 땅으로 보면 대륙붕으로 연결시키면 밑에 땅은 거의 연안국의 어떤 그런 관할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고, 바다는 중간에 이렇게 수역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0캐리를 다 빼고 공해 수역. 그래서 여기 있는 공해 수역인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북극은, 연안국이 관할하는 기본 지역이에요. 2007년에, 약간 그런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참 웃기는데, 2007년에 그 보고서가 나오면서, 러시아가, 아시는 분 아시죠? 로마노소프 해력이라고 깊은 심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자국기를 닦고 자요. 참 신기하죠? 왜 인류는 어디 새로운 지역에 국기를 붓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국기를 닦고 가요. 꽂으면서 그냥 국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은 내 땅이다 하고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연안국들이 막 반발을 하겠죠. 야, 러시아 너한테 거기 국기를 꽂고 난리냐라고 하면서 약간 막 갈등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자원,
이런 것들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그때 국제사회에서 어떤 논의들이 일어나거든요. 야, 북극을 보니까 이거 큰일 나겠는데 국가들이 서로 갈등하고 막 이거 여기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물론 전쟁까지 얘기 안 했죠. 그만큼 갈등이 심화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논의를 많이 했냐면 규범적으로 지금 규범을 하지 않습니까? 북극해를 규율로 하는 규범도 연합국에 맡기지 마요. 국제사회까지. 이거 그건 모델이에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요? 남북 조약처럼 조약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막 그런 붐이 실은 뭐 공식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닌데 뭐 학자들 이렇게 약간 밑에서부터 막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2008년 연합국 5개 국가, 러시아 포함해 5개 국가가 일루리사 선언이라고 2008년에 했었는데 요지는 뭡니까? 우리는 유엔해양법 협약에 의해가지고 우리 국회를 잘 관리하고 있어. 잘 관리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남북 조약과 같은 일반 조약이 필요 없어. 너희들 다른 국가들은 간섭하지 마. 뭐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아예 못을 받아. 그래서 그 이후로 북극에서도 남북 조약과 같은 일반 조약이 필요한가에 대한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몇 분이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지역이니까 기후변화의 최전선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What happens in the Arctic does not stay in the Arctic. 이거는 굉장히 그냥 유명한 문구입니다. 북극에서 일어나는 일이 북극에 머물지 않는다. 한마디로 뭐냐면 글로벌 아트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은 말씀드렸듯이 정책적인 측면이나 협력적인 측면이나 규범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거는 북극이 기후변화 측면에서 너무 중요하다. 이거는 지구에 어떻게 보면 운명과 연계된 지역이다라는 개념에서 자꾸 과학적으로 북극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규범은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최근에 트렌드가 조금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는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1982년에 유엔 운크로스가 유엔해양법 협약이 자기네들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연합 해양과 관련된 법률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간섭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1996년에 북극이사회가 설립이 돼요. 뒤에서 말씀드린 북극이사회는 북극에 대한 현안 이슈, 모든 현안과 이슈를 연합국 그리고 플러스 북극 국가 총 8개 국가가 자기네들이 같이 해결해보자라고 하는 협의체입니다. 뭔가 기구가 아니고 협의체인데 북극이사회 8개 국권 8개 국가가 조약을 만듭니다. 3개 조약을 만드는데 하나는 유류오염 방지 협약, 하나는 과학협력 협정, 하나는 수색 구조 협정 이렇게 만듭니다. 북극이사회 8개 국가가 만들었고 이제 그 부분을 두 개로 말씀드립니다. 2017년에 IMO에서 폴라코드라는 만듭니다. 근데 실은 그게 단위 새롭게 만든 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솔라스라든가 그런 이미 IMO에서 가지고 있는 규범을 조금 개정을 해서 국지 규범화시킨 게 폴라코드. 그래서 배가 운항할 때 필요한 요건을 강화하고 선원 교육 그리고 환경에 대한 것들을 규정한 폴라코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국제기구입니다. 근데 북극에 관한 이슈에 대한 규범을 IMO가 만들었잖아요. 얘들 북극국가 만든 규범 이외에 지금 우리가 만들었어. IMO가 그럼 이제 북극권을 북극해를 규율하는 규범을 북극권 국가가 만들면 안 돼? 이렇게 됐습니다.
규범이니까 조금 딱딱하긴 해요. 근데 재밌습니다. 저는 재밌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런 생각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와중에 2018년, 19년 카오파 협정이라는 게 카오파 협정이 뭐냐면 Central Arctic Ocean Fisheries Agreement. 그러니까 중앙 북극 공해 비규제어 방지 협정이라는 것을 맺는데요. 거기에 맺는 조약 당사국을 보면 당연히 연안국에 있더라고. 아이슬란드 북극은 국가인데 연안국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슬란드라고 한, 중, 일, EU 국가는 아니지만 EU 이렇게 나옵니다. 수산에 관련된 얘들이 얼음이 높고 가장 먼저 저기에서 활동을 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북극은 연안국 당연히 자기네 들어가겠죠. 거기에 EU, 산중일, 아이슬란드 이렇게. 그래서 10개 국가가 어떻게 했냐면 체결되고 앞으로 16년 동안 얼음이 녹더라도 일단은 저기 가서 하지 말자. 왜? 어떤 피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잘 알고 나서 하자. 그리고 그 협정의 목표는 여기 북극에 관련된 지역 수산 기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16년 동안 상업적 활동을 금지하고 대신 그 기간 동안 과학자들 여기 가서 그러니까 무슨 종류가 있는지 어업량이 얼만큼 있는지 그리고 배 활동을 하면 환경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알아보자라고 해서 딱 묶어놓은 유예를 시키는 겁니다. 이제 하는 거.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중일이 들어왔어요. 한중일이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북극 국가가 아닌데도 EU도 실은 북극 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EU는 단독이지만 EU를 구성하는 국가 중에서 북극 국가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이슬란드도 북극이잖아요. 근데 한중일이 처음 들어왔어요. 그리고 IMO에서 북극해에서의 중류를 수송하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협약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가능성이 있는 게 해양 쓰레기인데 UNEP에서 해양 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아마 협약화 이제 만드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북극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북극에서의 해양 쓰레기 문제, 특히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얘들이 연안국이 쓰레기를 보내고 미세 플라스틱을 쏟아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오고 여기서 와서 여기에서 모일 때 안 빠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양 쓰레기하고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 중에서 큰 원인을 차지하는 거는요. 뭐겠어요? 미세 플라스틱? 이거를 맞추면 진짜 제가 이거 싶은데 네? 폐허구는 공통적으로 북극에도 마찬가지고 일반에도 마찬가지고 폐허구만. 근데 제가 말씀드린 미세 플라스틱. 폐허구는 이제 해양 쓰레기라고 볼 수 있죠. 미세 플라스틱이 뭐냐면 배가 지나갈 때 특히 북극에서는 앞으로 그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게 그 사례가 남극사입니다. 남극에서 존재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대다수 30% 이상은 배에서 버리는 거 아니고 배가 페인트 칠이 되죠. 그게 얼음 이렇게 뜨고 들키면서 페인트 붙어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으로 자꾸 환경오염이 없는 페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근데 상대적으로 북극에도 당연히 배가 지나가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양 쓰레기 문제는 UNEP라는 국제기구에서 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북극이 규범적인 측면에서 보면 북극 연합국가들이 북극을 규율하는 규범을 만들어 간다.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 할 것인데 여기에 이제 규범을 제정하는 주체들이 국제기구 그리고 이해 당사 국가 점점 규범이라는 게 관심사가 점점 확대되면서 거기 이제 규범의 필요성이 걔들은 2008년도에 이 규범을 위반하겠다라고 했지만 자연스럽게 국제기구도 만들고 관련된 수상과 관련된 준비되지 않듯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반 조약이 우리가 아까 말했던 해양 쓰레기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UNEP를 통해서 만들어지면 북극에는 조금 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한 북극해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규범으로 다시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북극에 좀 새로운 어떤 규범적인 그런 어떤 문항이 일어나고 있다. 그 법을 하는 사람은 두 가지 관점에서 법을 좀 봅니다. 하나는 렉스 라타라는 부분, 하나는 렉스 베란다라는 부분인데요. 렉스 라타는 있는 법, 지금 이 상태를 규율하는 법. 우리 말하면은 형법 이런 것들도 지금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범죄를 규율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법 체계는 있는 법인데 있어야 할 예측을 하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규범이라는 것을 사전에 만들어서 사전에 뭔가 사전적 예방적인 조치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규범을 만듭니다. 북극은 지금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를 예측을 해서 지금부터 뭔가를 준비해 나가는 규범적인 측면에서 그게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으로 이제 규범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북극에 대해서 약간 북극이 약간 리스크한 지역이다.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 이런 부분 말씀해주고 그렇지만 상업적으로는 조금 이제 기회도 있다. 그리고 규범적으로는 이러한 규범은 어떻게 보면 북극을 법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틀이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이제 기회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지정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요즘 핫한 이슈입니다. 좀 말씀드릴게요. 러시아는요, 북극에서 보면 러시아는 참 어떻게 얘기해요? 가장 핫한 국가인데 이게 미국하고 관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지금은 미국하고 러시아는 북극에서 이게 갈등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가 미국이 북극 국가가 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러시아가 왜 크림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이제 굉장히 대대적인 재정 적자에 허덕이게 돼가지고 주인을 막 살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적자를 메우지라고 막 살펴봤더니 알라스카라는 지역이 지금은 미국 땅이지만 그 당시에는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저기 봤더니 얼음밖에 없네? 봤더니 북극곰밖에 없고 우리 약간 이게 실은 이 그림은 그 당시에 이걸 풍자 실제 그 당시 신문에 실렸던 건데 그래서 봤더니 이 땅을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재정 적자를 내면서 이 땅을 누구한테 팔까 했더니 미국한테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한테 이제 협상을 하죠. 그 당시에 이제 그날 수워드가 좋다. 이거 사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의회에 이거를
이제 붙입니다. 그에 이제 동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결국은 합표차가에서 승인이 돼요. 그게 삽니다. 근데 여러분, 합표차라는 거는 반대도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언론에서 엄청 때렸어요. 야, 이 얼음 덩어리 이 땅을 사서 뭐하게? 너 바보 아니냐?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1876년이 아니라 1867년 죄송하고 1평방킬로미터에 5달러로 구입을 하는데 이게 전체로 구입하는 게 그 당시에 720만 달러. 현재 가치와 화폐 가치가 2조 원이라고 주고 하는데 2조 원 크잖아요. 근데 알래스카가 지금 미국에서 어떠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르면 그 천문학적 비교가 안 됩니다. 왜? 이거 완전 노다지잖아요. 노다지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스워드의 어리석은 스워드. 근데 지금은 스워드의 아리스파스는 약간의 좋은 의미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뭔가가 있죠. 분야가 있죠. 그게 이제 스워드의 아이스박스라고 해서 혁신을 하는 사람들은 스워드의 아이스박스를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알래스카가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이 연안국 국가고 북극 국가인데 알래스카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미국이 북극은 국가가 될 수 있는 게 실은 러시아가 제공했어요. 러시아는 그렇게 제공을 해주고 나중에 지금 러시아하고 또 굉장히 싸우고 있죠. 자, 다음 그림을 그린란드, 아까 이제 알래스카를 이제 러시아가 미국에 팔았죠. 근데 그린란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관점에서 보면 약간 스워드의 아이스박스입니다. 왜냐하면 전략적 가치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 북미와 유럽을 잇는 북극 거기에 어떤 전략적 요충지에 그린란드가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를 물론 지금 덴마크 당이니까 살려고 못하잖아요. 누가 이걸 사겠다고 합니까?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하죠. 근데 미친놈이 있어요. 근데 트럼프 취직 시에 그린란드 자기가 매입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덴마크 외교장 미친놈까지 아니지만 이게 가능합니다. 아마 계속 항의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저기 이제 SNS에 올립니다. 이렇게 그린란드에 이거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올립니다. 그린란드를 말씀드리는 게 실은 이런 전략적 요충지, 북극 지정학에 있어서 좀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조금 여러 사례로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 1909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실화인데 영화로는 잃어버린 시간 Against the Ice가 그럴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1909년에 미국이 그린란드를 엄청 노립니다. 근데 실제로 그린란드에는 미국 비공기지가 있어요. 비공기지가 있고 미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사관도 이제 최근에 설립을 해서 굉장히 되어 있는데 옛날부터 그린란드에 엄청 욕심을 들였어요. 그때도 아는 거죠. 이 그린란드가 얼마나 지정학적으로 중요한지. 1909년도에 미국이 이런 발표를 합니다. 그린란드를 가봤더니 이 그린란드는 자기네들 그린란드 섬을 하나 발견했대요. 그린란드 북쪽에 큰 섬을 발견했는데 이게 그린란드는 아니다. 그린란드는 나로적이다. 그 섬은 그린란드가 상당한 섬이라서 이 섬에 대해서 자기는 국민권을 주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덴마크가 볼 때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린란드는 아마 하나의 섬이라서 하나의 큰 섬이라서 그렇게 따로 섬이 없을 텐데 라고 해서 1909년도에 원정대들이 탐사대를 실제로 그 섬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거죠. 근데 확인했대요. 했는데 그 증거를 가져다가 다 로샤에 줬습니다. 죽는데 어디에 그 증거를 남겨놨대요. 2차 원정대가 1910년도에 떠납니다. 그 영화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탐사대 원정대 가서 돌아오는 길에 죽을 뻔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찾아서 와서
요지는 그린란드는 하나의 섬. 그래서 미국 너의 주장은 잘못됐다라고 입증을 해서 하여튼 반박을 하고 그래서 이제 무마시킨 그걸 내용을 논쟁된 내용인데 어쨌든 그린란드가 그렇게 이제 북극 지정학에 서 중요한 땅이다. 얼음의 땅이긴 하지만 중요한 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이제 아마 해양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뭐 알고 계십니다. 뭡니까? 시파워. 해양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자.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해양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뭐 많이 그 얘기를 했던 배경은 뭐 다양하고 많습니다. 뭐 해군 관련돼 있고 그 당시에 이제 해양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그러니까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뒷받침하게 하는 건데 그 이후에 진화학적인 우리가 몇 가지 보면 자 보십시오. 하트랜드 시오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맥킨더죠. 맥킨더가 근데 하트랜드 시오리가 있고 스파이크맨의 린랜드 시오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트랜드 시오리는 요즘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린랜드는 반면에 러시아가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못 나오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그래서 이 주변에 이 러시아를 둘러싸고 이 지역이 중요하다. 스파이크만 다 미국의 어떤 관점에서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정을 얘기할 때 만의 시파워, 그 다음에 하트랜드 티오리, 린랜드 티오리가 저는 이런데 제가 그 지정학의 힘이라고 해서 책이 그 중에서 좀 감명 깊게 읽었던 것 중에 지금 생각나는 게 스파이크만이 1943, 그러니까 막 2차 대전이 시작돼가지고 미국이 이제 진주만 사건 이후로 들어갔었을 때인데 그때 뭐 한 43년 뭐 이럴 때인 것 같은데 큰 컨퍼런스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정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아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앞으로 미국이 누구하고 손을 잡아야 되냐 했더니 일본하고 독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상상 못했어요. 왜냐면 걔들은 배하고 전쟁을 했다는 그런데 걔의 관점은 이 랜드 시오의 관점에서 유럽은 독일, 아시아는 일본이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기지 않습니다. 전쟁을 이기고 독일하고 일본을 완전히 괴멸시키지 않습니다. 힘을 남겨두는 거죠. 남겨둬서 결국은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해서 독일, 일본이 성장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에는 맞아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일단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몰랐지만 통찰력 통찰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자기 예언적 실현이죠. 이렇게 만든 걸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이론을 해놓고 만들 수 있는 어쨌든 굉장히 좀 감명이 깊었던 부분이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러시아의 핵심 러시아 계속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그런 관점에서 계속 지정하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트랜드 시오리에서 린랜드 시오리를 이렇게 갔어요? 러시아는 그동안 그러니까 얼지 않는 항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북극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북극은 진출을 못해요. 어려우니까 붕붕 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먹혔다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러시아가 푸틴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2035년까지 자기가 북극 항로를 개발하겠다. 그리고 북극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북극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걸 2018년, 19년에 쭉 발표합니다. 2035년까지 하겠다는 내용을 주장합니다. 요지는
북극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세계 어떤 경제 그리고 정치에 실은 2014년에 한번 경제제재를 받잖아요. 받고 나서 좀 실추했던 러시아 유신을 북극을 통해서 살리겠다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말이 안 됐어요. 본인이 하겠다고 얼음으로 걸려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얼음이 이제 없어지고 있잖아요.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녹화도 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항상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국지전이 아니고 조금 대대적으로 어떤 갈등이 일어나서 그렇게 진행이 되면 전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북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극하고 남중국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나중에 또 유사한 발언이 나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1987년 계속 러시아하고 이제 지정학적인 북극에 1987년에 이분 고르바초프 아시죠? 이분이 무르만스크 이니셔티브 무진 들었습니다. 북극이 갈등으로 하지 말고 평화했다, 협력했다고 나왔죠. 그래서 북극을 우리가 과학도 같이 하고 경제 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협력이라는 부분을 이끌어내요. 그래서 기존에 그냥 북극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미소 리더십 때는 미국하고 소련 간에 약간의 그냥 충돌하는 그 정도의 땅이었지 북극에 대해서 그 주목을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루만스크 이니셔티브를 보면서 북극이 주목을 받게 되고 특히 평화, 협력 이런 부분도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987년도 이후에 1991년도에 북극 환경 보호 전략이 수립. 그러니까 Arctic Environment Protection Strategy라는 게 1991년도에 수립이 되고, 그래서 북극은 국가들이 그 전략을 통해 가지고 4개의 워킹그룹을 만듭니다. 4개의 워킹그룹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협력을 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1996년도에 북극이사회를 만들게 됩니다. 북극이사회가 이제 25년 더 넘게 이제 지났죠. 그래서 북극이사회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늘은 뭐 수업이니까 들으시겠지만 나중에라도 혹시 북극 얘기가 나오면 북극이사회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아까 북극을 현안 이슈를 논의하는 가장 중요한 협의체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가 북극이사회 옵서버가 2013년에 옵서버가 됩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북극이사회를 통해서 북극의 국가와 협력을 하고 또 북극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과학적인 성과를 북극이사회를 통해서 이렇게 확대시키고 협력 이렇게 하는 틀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회원국은 8개 국가고요. 옵서버는 13개 국가입니다. 보면 13개, 그러니까 국가로는 13개, 그 다음에 국제기구로는 13개, NGO 12개, 38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상식참여단체라는 게 중요한 단체가 있습니다. 6개 단체인데, 북극 원주민 단체. 북극 원주민은요, 북극권 국가들이 그 북극 국가에서 중요한 이익단체입니다. 이익단체라서 군대정치에서는 원주민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고요.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그 신문에서 그 기사가 난 거 보신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캐나다 총리가 사업까지 했습니다. 그 북극에 이렇게 땅을 파다가 북극 원주민 집단 학살, 과거 캐나다에서 지역의 북극 원주민들을 집단 학살한 어떻게 보면 학살의 그 현장이 발굴이 돼서 총리가 미안하다, 역사적으로 사과한다. 꼭 우리
과거 뭐 해준 것처럼 사과하듯이 그렇게 사과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다, 과거에 억압을 받는 게 크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인 발전을 좀 앞세우지, 그 지역에 있어서 환경 보호라든가 전통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는 그런 약간의 의식,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큰 소리를 듣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북부 원주민 단체가 북부 원주민들께서 똑같은 이 단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체고요. 예를 들어 사미 같은 경우는 얘들은 어떻게 목소리를 내냐면 국가 내에서도 목소리를 내지만 국가 간 사미족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민족이지 국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미족 같은 경우 북유럽 어떻게 되나요?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러시아까지 걸쳐가지고 사미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사미족이 한 모이면 4개 국가에 대한 간섭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런 식의 단체가 있고요. 워킹그룹은 말씀드렸던 워킹그룹이 4개가 돼서 북극이사회가 설립되고 2개가 더 생기는데, 그게 하나가 EPPR, 비상사태 예방 준비 대응이라는 그룹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워킹그룹이 생깁니다. 그래서 북극이사회에서 이런 구조화에서 우리나라는 2013년에 옵서버가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극이사회가 1996년에 설립됐다고 했잖아요. 오타와 선언이라는 통해서 설립 협정 같은 건데, 오타와 선언에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협력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 하나의 북극 지정학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거는 북극 예외주의라는 겁니다. 북극 예외주의는 이제 뭐냐면 말 그대로 북극은 예외다. 뭐로부터 예외냐면 군사 활동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물론 국가 간에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겠죠. 있을 수 있는데 북극 이사회를 통해서는 그러한 논의는 하지 않는다. 그게 원칙입니다. 1996년부터 그 원칙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2019년 우리가 흔히 북극을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이게 바로 북극 예외주의의 첫 번째 예외다 라고 한 사건이 이겁니다. 뭐 사건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좀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충격적인 관점에 따라서는 충격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충격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 이제 국무부 장관 트럼프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잠깐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워킹그룹은 매년 그냥 상시 비상식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워킹그룹 전문가 보면 예를 들어서 페림이라는 데가 있으면 6개의 워킹그룹이 또 서브 워킹그룹이 있습니다. 걔들이 회의를 해요. 그 다음에 총회 전체 회의를 합니다. 1년에 2번 합니다. 1년에 2번을 하고 얘들이 논의한 거는 8개국의 싸우라고 해서 고위급, 그러니까 정부의 약간 국장급이 모이는 데서 얘들이 한번 싸워서 승인을 해요. 너희 논의한 거 승인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2년에 한 번씩 회원국들의 강요회의가 있어요. 강요면 뭐 여러분 아시는 장관이지 않습니까? 장관이 고위급 회담을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왜 2년이 하면 8개 국가에서 북극이사회 의장국을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이죠.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 맞춰서 강요회의를 하면서 그간 2년 동안 논의했던 것들 중에서 사업 어떻게 잘 됐어? 앞으로 뭐 할 건지 논의가 된 거를 승인을 합니다. 그
그다음에 차기 의장국을 오늘 이번 러시아 했으니까 다음 노르웨이. 그래, 노르웨이 잘하자. 이렇게 하는 회의가 강요회의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2019년에 제11차 11번째 강요회의에서 이제 당연히 미국 포함해서 장관들이 왔겠죠. 얘가 한 발언이 이겁니다. 딱 앞쪽 봐도 정치적이죠. 정치적이고 군사화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공격한 국가는 러시아하고 중국이고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 오서도들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뭐 하는지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국지협력 대표가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국장들이 가는데 당연히 중국도 없고 이 얘기를 하고 중국 바로 기자들이 누구 몰려가가지고 거기에 가오펑이야 중국 대상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노코멘트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북극 예외주의의 예외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중국은 워낙 경제적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은요 1대1로라는 걸 아시죠? 1대1로를 북극까지 확대한 폴라 실크로드에 대한 전략을 2018년에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대1로면은 대륙으로 가는 거 하나, 그다음에 해양으로 가는 거 하나, 그 위에 하나가 북방으로 가는 거, 아까 북극 항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하나 더 그렸습니다. 그래서 폴라 실크로드라는 걸 2018년도에 수립을 하면서 딱 수립을 한 이후에 중국은 어마무시하게 우리가 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을 북극에 투자를 합니다. 나중에 또 나오는데 듀얼 유저를 해서 저는 이제 가끔 이제 매년 북극 관련된 그런 회의를 참석을 하게 되면 북극권 국가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과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극은 어떻게 했냐? 중국을 어떻게 보냐면 일단 중국은 의식의 문제입니다. 이런 거죠. 가서 야 우리 이거 좋은 거 있으면 뭐 해볼래? 너희들 왜 하려고 하는데? 약간 이런 분위기. 근데 우리가 뭐 하자고 그래? 한번 볼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아쉽긴 한데 경제적으로 북극에 진출한 게 우리가 국가적으로 돈을 투자해야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에서 가장 큰 두 개의 가스전을 개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틱 LNG2 사업, 그다음에 야말 LNG 사업에 중국은 거의 20%의 지분은 그러니까 야말은 20%, 그다음에 아틱 LNG2는 10% 정도의 지분을 그렇게 투자를 해요. 그다음에 러시아와 협력해서 진입하고 러시아는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지금 지투잖아요. 그래서 대립하는 것들이 북극에 반영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지금 요거만 보시면 돼요. 미국은 우려하는 게 얘들이에요. 군사시설. 언제든지 미국을 쳐들어올 수 있는 이 군사시설을 얘들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정말 무섭다. 미국이 무섭게 생각해요. 스페인은 무섭다. 거기다 핵을 가지고 있어요. 핵을 가진 소행성은 유일하게 그렇죠. 근데 말이 상업적으로 했지. 그게 언제 군사력을 만들어준 거죠. 근데 얘들은 기껏 해봤자 무고하대 소행성 내척이 인간을 가지죠. 그래서 이제 막 지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돈을 투자해서 지으려고 하는데 일단은 북극에서의 게임은 째려 안 돼요.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미국이 견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제가 북극 지정을 할 때 불 붙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아까 전에는 그래도 북극 이사회가 북극 예외주의라고 해가지고 딱 그렇게 원칙을 정한 다음에 이제 진행을 했잖아요.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죠.
그러면서 참 아이러니한 게 2014년에도 러시아가 크림반도 침공하잖아요. 근데 그 경제적 하잖아요. 근데도 그때는 북극 이사회 국가들이 조용했습니다. 북극 이사회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흔들렸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러시아가 북극 이사회 의장국을 맡았는데요. 마치 우연치 않게 의장국을 맡으니까 원래 의장국이 가이드라인을 주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회원이 되었지.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7개 국가가 보이콧을 합니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아래에서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이콧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 보시나요? 북극 이사회는 공식적으로 잠깐 활동을 멈추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멈춰 있어요. 지금은 아까 2년 단위라고 했잖아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러시아인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노르웨이입니다. 근데도 러시아 계속 회원국으로 있으니까 활동을 안 하고 이런 상태인데 문제는 그래서 뭐 여기 쭉 이제 뭐 러시아하고 투자했던 많은 그 회사들이 다 철회하고 철수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RTNG2 사업도 다 제재에 이제 포함되면서 다 이제 스탑이 됐는데 지금 이제 지정학 거버넌스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나토 국가가 아니었죠. 나토 국가가 아니었어요. 근데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실은 여러 가지 유럽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승인을 안 해주려는 국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승인을 해줬죠. 덴마크하고 핀란드가 들어왔어요. 어떤 구도냐면 러시아 대 나토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극 국가가 이제 러시아를 빼놓고는 다 이제 나토 국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북극 이사회 8개 회원 중에서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 러시아들이 이제 복교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러시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극 이사회가 본인의 이익을 충족시켜주는 한 남아있겠다. 그런 얘기는 북극 이사회가 이제 자기들이 쭉 봤었을 때 앞으로 자기 러시아 이익을 지켜주지 않으면 자기들이 탈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손을 잡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중국하고 인도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러시아에서 개발된 그러니까 캐낸 석유하고 가스를 원래는 유럽 쪽으로 거의 갔어요. 거의 갔는데 이제는 수입 안 하겠다. 그래 그러면서 가스 라인으로 갔던 것도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은 제일 힘든 거는 그걸 공급받던 국가예요. 그래서 겨울 되면 제가 들은 게 난방비가 정말 엄청 올랐다고, 뭐 거의 난방비가 죽음의 뭐 비용처럼 이제 됐는데, 그러면 그걸 어디로 수출하냐? 아시아로 수출합니다. 중국하고 인도가 내려놓아요. 특히 인도는 이게 러시아가 지금 이거는 그냥 이제 들은 얘기인데 칼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칼을 품고 있습니다. 인도하고 중국이 칼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니까 손을 판대. 걔들이 땡처리처럼 그 자원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값이 안 주면은 안 살래라고 하는데 팔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 이게 뭐 우호적인 관계라는 거고 그런 어떤 경제제재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러시아가 북극 이사회 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자기네들이 인도하고 그러니까 자기와 마음을 맞는
다른 국가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북극 이사회가 지금 북극 어떤 지정학적 갈등을 이렇게 덮어두는 하나의 그런 기제였다면 지금은 이제 러시아와 나토 또는 북극 이사회와 또 러시아가 중심이 되는 뭔가의 협체로 만들어진다면 이제 북극은 정말로 진영학적으로 좀 갈등이 심화되는 지역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에 쭉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토 대 러시아 모델도 있고 굉장히 촘촘하죠. 그러니까 이게 유럽에서 이게 그 제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유럽에서 겪고 나서 정말 촘촘하게 해놔야 전쟁 그런 갈등이 없을 거라는 그런 약간 기능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아주 복잡한 그러한 기구들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북극 이사회에서 스웨덴, 핀란드가 나토국에서 빠져 있었는데 나토국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와 나토에 입국이 되는데 러시아는 중국과의 미러 관계는 심해지고 그래서 보면 이게 작년 기사긴 한데 중국의 포스코가 북극 항도를 항해한 우리는 한 6번 시범 운행하고 나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투자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말씀드렸듯이 중국을 보는 북극은 관점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되죠. 듀얼 유주라는 거에 대한 얘기들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보면 과학 논문이 수가 극중하게 북극에 대한 좋잖아요. 연구 많이 하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기구를 이렇게 수단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좋잖아요. 좋은데 이게 다 결국은 북극권에서의 어떤 민간적인 목적이 아니고 약간의 그런 정치적인 목적,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이게 공식적으로 이런 후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북극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례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면 반대, 살려고 하면 반대, 설치하려고 하면 반대. 이런 얘기들을 제가 사례로 적어봤는데요.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2021년, 2022년에 두 가지 법을 만듭니다. 북극 안보법하고 북극 커미트먼트 액트라는 것을 나오는데 다 러시아에 대한 그런 영향력을 북극에서의 영향력을 줄이고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북극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선언한 그러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럴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갈 거라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북극에서의 러시아의 갈등이 심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게 전 이걸 모르겠어요. 법에다가 중국, 러시아, 북한을 주는 미국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요. 북극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하고 같은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북한을 넣었을까요? 중국, 러시아, 북한. 딱 봐도 사회주의 국가,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잖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북극을 미국이 보는 관점은 그냥 글로벌 시큐리티 스트래티지에서 하나의 중요한 지역으로 그러니까 가치동맹, 동맹이라고 하면 동맹과 비동맹이라고 하고 동맹이 지향하는 어떻게 보면 적대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건 진짜 북극에 대한 전략이 아니고 비동맹에 대한 약간 전략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쉽게 보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북극을 바라보는 관점으로만 인식을 하기에는 너무나 저런 관점이 좀 저희에게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고 약간의 시나리오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북극 이사회가 지금의 관점에서 강화될 경우, 약화될 경우, 그리고 북극 이사회가 점차 대립돼서 제3의 어떤 거버넌스가 필요할 경우에 있어서 가능성,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정성, 우리나라의 참여 기회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한번 예. 설명하면 좀 길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한번 보시기도 하고요. 그거는 이용 가능성은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것만 말씀드립니다. 2022년 12월부터 이 검은색 선이 쭉 없다가 가잖아요. 검은색은 어디에? 아시아죠. 아시아로 이제 전량 이제 원유가 수출되고 이런 트렌드가 쭉 가고 있는 거죠. 육동량 2022년 같은 그쵸 같은 무동량이에요. 북극 항로에 대한 무동량인데 여기는 근래예요. 비슷합니다. 저는 여기는 통과함을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을 통과하는 화물은 당연히 제재 때문에 없어요. 근데 북극 항로의 화물은 러시아 내 북극 항로 그러니까 러시아 내 항만에서 그런 화물까지 다 쳤었을 때는 여전히 왜냐하면 러시아 내에서의 활발한 어떤 연안 정 예. 그러니까 연안 형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참 이런 상황에서 지금 2035년에 예측 받는 게 2억 7천만 톤까지 늘리겠다라고 이건 러시아가 제안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더 웃긴 거는 최근에 러시아 국영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4억 톤까지 북극항로를 이용하고 4억 톤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맞든 안 맞든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만큼 러시아는 북극에 어떻게 보면 좀 북극이 자기네들이 경제 제재의 탈출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들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북극 항로에 대한 화물 조건 이런 부분들은 이게 이제 북극 항로에 대한 정책에서 이게 2035년 북극 항로 개발 정책의 전략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여러 가지 관련된 인프라를 다 포함해가지고 북극항로를 개발하겠다 이런 게 그래서 법제도 이런 항로에 대한 항로 플러스 여러 가지의 제도적인 인센티브도 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 기술 그다음에 공항 현대화 북극만 이런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북극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개발이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고 이게 이제 북극 항로에 대한 이용 가능성 관련해서 중국이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에 빙산 싱크로드를 수립을 하면서 말했듯이 야만 LNG2 사업 그리고 말씀드렸던 포스코의 그런 판넬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인프라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은 운항 비용 부분인데 보이콧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북극 항로에 대해서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대표적인 화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극 항로를 보이콧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의 찬반이 여전히 그러니까 상업적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그런 부분이 나왔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기업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안 이렇게 찬반이 팽팽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는 생각해봐야 돼요. 원래 2040년에 얼음 없는 여름이 올 것이라고 몇 년 전에 예측을 했거든요. 그 시기가 당겨지고 있어요. 2035년으로 당겨졌다가 최근에는 2030년에 얼음 없는 여름. 그게 얼음이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얼음이 오는 그 퍼센테지가 정확히 몇 퍼센트 아래 되면 얼음 없는 바다로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여름에는 없을 가능성이 2030년에 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태빙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아까 지금 그 카오파 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도 수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공해에서도 이제 수산 활동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사전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표정을 만들거든요. 똑같습니다. 배가 지나가는 길도 예전에는 러시아 관할 수역을 지나가야 돼요. 뭐 북서항로에 대한 이제는 얼음을 보면 그냥 공해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해로 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이제 항로에 대한 관점을 조금 바꾼다면 이제 진짜 상호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고, 그럼 이렇게 보이콧하는 게 어쨌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윤이 있다면 못 갈 일이 없죠. 이런 관점은 입장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부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북한로 시범 운항을 했던 사례에 대해서 요거는 우리나라가 북극해를 활용을 하면 어떠한 관점에서 활용을 할까에 대한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뭐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나라 정책 북극 행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는 워낙 잘 알고 계시는 지도죠. 예전에는 이 바다만 이렇게 한다면 지금은 위아래로 남극하고 북극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우리 바다를 도전하는 우리의 정책의 최지향해야 되는 그런 전반이 실은 나가고 있죠. 벌써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도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넣었고요. 여기는 뒤에서 여기서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북극 여정을 저는 한 3단계로 보고자 합니다. 2002년도에 일단은 계기가 된 게 2002년도에 말씀드렸던 북극 가상기지의 과학기술을 했었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옵서버 가입한 2013년까지 약 한 10년, 11년 정도의 이쪽의 기간은 2002년도에 북극 과학기술 건설했잖아요. 그 2009년도에 세밀과학연구소 바로 됐잖아요. 그럼 뭐냐면 과학 중심. 그러니까 과학 베이스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떤 정책의 영역도 아니고 정치의 영역도 아니고 정말로 보편적인 그런 과학의 영역에서의 협력이 민간 단위에서 과학자 단위에서 쭉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성과들이 실은 우리나라가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휘에 발판이 되었죠. 2013년도에 우리나라가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1세대 과학협력 중심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2013년부터 우리나라 북극협력 네트워크 극주활동 진행 기본 계획이 수립된 2020년까지 약 10년 정도는 2세대 협력인데, 이때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북극 역량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북극에 대한 협력을 과학 협력에서 굉장히 다변화 경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다변화한 그러한 협력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3년에 우리나라 북극 미사일 없어고 지휘를 획득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우리가 이제 북극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해야 되니까 봤더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기본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 달에 북극 정책 기본 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그래서 수립을 해서 처음으로 만든 국가 계획인데, 그런데 이거는 범부처끼리 모여서 만든 계획, 법정 계획은 아니었어요. 법은 없었고. 그래서 2013년에 만든 다음에 5년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제2차 북극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북극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자니 이름을 좀 바꾸고 싶어요. 법정 계획이 아니니까 뭐 하고 싶은 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북극 활동 기본 계획으로 2018년도에 수립. 그리고 5년 후에 2022년도에 제3차를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2021년도에 극지활동진흥법이 통과가 됐고,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법정 계획으로 뭐가 이제 법정 계획으로 수립을 하게 되면 극지활동 기본 계획을 수립하라고 법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북극정책 기본 계획이나 북극활동 기본 계획의 이름은 사라졌고, 이제 극지활동 진흥 기본 계획으로 법정 계획으로 돼서 이제 계속 추진을 하게 됐고요. 그 기본 계획에서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될 북극 협력이라든가 북극 정책의 방향성이 4가지 필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북극에 대한 협력, 그래서 북극 이사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협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북극 과학을 어떻게 우리가 성과를 내고 이거를 가지고 협력도 하고 정책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차는 북극 과학, 북극 협력, 북극 과학. 하나는 경제. 북극이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그런 개념을 북극에서 자기네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이제 북극에 대한 인식, 국민이 북극에 가지는 그런 인식을 제고하고, 인식 제고하는 건 여러 가지 있어요. 홍보도 있고, 교육도 있고, 문화활동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4가지 필라로 그런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포학이라는 거, 이게 이제 북극 연구 기관 간의 모임, 북극 협력을 하는데 필요한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력, 여러분 대학원생이니까 관심이 그 말씀 좀 드려요. 우리가 2016년부터 극지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이라는 것을 수부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컨셉이냐면 3주 정도를 학생들을 뽑아서 5명을 뽑아서 북극 국가의 여러 연구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하고 거기 협력을 해가지고 3주 동안 교육을 좀 시켜서, 교육이라는 게 특별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커리큘럼 만들어서 교육시키고, 남극 직접 가진 않고 뉴질랜드에서 그런 남극에 대한 교육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2016년, 2022년에 뭘로 바꾸냐면 극지 장학사업, 극지 전문인력 장학사업. 그래서 이제 올해 2년차 됐고요. 2년간 지원을 해주고, 높임 지원한테 매년 2사람을 지원을 했습니다. 첫 해는 2명 뽑았잖아요. 그리고 올해 2년차니까 4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4명 체제로 계속합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은 2년 다니면서 매학기 저희가 이제 하겠다라는 계획에 따라가지고 하면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이게 두 학기면 2천만 원 지원. 그래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기본계획이 2016년 전밀 양성 사업에서 지금은 장학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상자는 석박사 재학생 또는 수료생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주로 해양학과 이런 분들 그리고 기후, 대기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이제 좀 많이 지원하십니다. 그런 게 일단 이게 한국의 북경력 특징을 그래서 세 가지 이제 세대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단계에서 이 두 가지 단계는 이미 뭐 정리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약간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도 이제 법으로도 극지활동진흥법 만들었고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국정계획 이제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는 기반이 마련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한국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만들어놨는데 이제 너무 전쟁이 터진 거죠. 그래가지고 실은 어저께도 저희가 이제 흔하기라고 해서 북극 전문가, 북극 협력 전문가 이제 제2기가 2022년에 설립된 2년마다 바뀌는데 전문가들한테 조건을 수준을 받는 조건을 주는 행사를 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2년 동안 한 게 없다. 근데 이게 주로 한 게 없는 게 아닙니다. 한 게 여러분 활동 많이 했는데 당연히 이제 전쟁 때문에 그 활동이 좀 줄었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규범, 거버넌스, 국성국가 역할, 한국 협력으로 네 가지 정도에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전망들을 정했는데 좀 봐주시면 됩니다. 다만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3년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의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옵서버에 가입했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입을 저는 두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의지랑 능력. 두 번째, 그 당시에는 과학적인 부분에서의 역량은 졌지만 우리가 극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역량은 좀 부족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극지활동진흥법이나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을 통해서 이제 의지, 북극 협력,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 플러스 역량까지 갖추기 위해서 이제